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재판장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법정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을 법원 행정처장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중단됐던 이들에 대한 감치가 언제 다시 집행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북 구미를 방문했습니다.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계엄 사과를 할 것이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엔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제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거의 멘붕 상태 내지는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니었다. 한덕수 전 총리, 기억 못한다, 기억이 없다를 반복하더니 급기야는 멘붕 상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의 답변에 멘붕 전략, 멘붕만이 살 길이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는 이유. 분명 그는 올해 초만 해도 누구보다 또렷하게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듯이 여러 번 단언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멘탈이 붕괴해 인지가 어려웠다는 그의 말. 며칠 전 한 전 총리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증언과는 정반대인데요. 그때는 그렇게 정신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네, 급박. 그때 특별히 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곧 계엄 사태 1년이 다가오는데 계엄 선포 후 할 일이 없었다는 당시 대통령과 멘붕 상태였다는 당시 총리. 이런 장면을 지켜보며 진짜 멘붕을 겪는 건 국민의 몫인 듯합니다. 예, 멘붕. 표준어는 아닙니다만 멘탈이 붕괴됐다. 즉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뜻으로 많이 통용되는 온라인 등에서의 쓰이는 용어이긴 합니다. 전직 총리가 직접 멘붕이란 말을 법정에 썼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대로 저희도 사용을 일단 해서 논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문건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일관하다가 어제는 멘붕이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글쎄요, 최후의 수단을 꺼낸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궁색한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 본 적도 없다. 근데 사실은 정말 저 주장처럼 혼이 빠져 있는 상태였다고 하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 답변에서 기억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없다고 했거든요. 문건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그때 뭐랄까요? 이제 너무 혼이 나간 상태, 이른바 멘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그래서 제대로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합니다만 그건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요. 정말로 비상계엄 선포 얘기를 듣고 그렇게 충격에 빠졌던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작년 12월 14일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면서 그렇게 처신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결혼이 생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실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직무정지에 들어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졌던 사람하고 동일인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라는 실패를 한 것이고 본인이 거기에 처음에는 방조범으로 기소가 됐다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중형 선고가
점점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한 변명, 또 그동안 뭐 국회나 헌법재판소 이런 데서의 위증 혐의도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간편한 대답으로서 기억이 없다라고 지금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거저거 맞춰보다가 뭔가 안 맞으니까 아이 모르겠다 그때 정신이 나갔었어요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고 그런데 백다잉커가 앞서 브리핑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처럼 지난 1월에 국회, 2월에 탄핵 심판 그 영상은 다 남아 있거든요. 그때는 또렷하게 말했다가 지금 9개월, 10개월 지나서 당시 멘붕이었다. 이재용 의원님. 그러니까 그 당시 했던 증언들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소위 앞뒤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저 멘붕 멘트 자체도 예. 의심을 사거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리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멘트를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12월 3일로 돌아가서 내가 한덕수 전 총리였으면 어땠을까? 그 상황에 놓고 보면은 당시 한 2년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예. 근데 저희야 뭐 가깝게 뭐 매일같이 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대략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건 다 알고 있었을 테고 본인은 그걸 굉장히 느끼고 있었을 텐데 예. 평생 공직자로서 대통령 같은 이제 높은 사람들을 모시는 데에만 이게 굉장히 특화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저런 말도 안 되는 계엄 선포를 했을 때 멍은 때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하도 황당한 주장이긴 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들거나 막거나 이런 트레이닝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으로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황에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적으로는 분노를 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 적극적으로 막았어야지 하는 데에서는 그거는 회피할 수 없는 책임감 없는 당시의 모습이지만 저 사람만 보고 보면은 예. 한덕수 총리라는 사람만 두고 보면은 그 당시에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의 행적을 보면 저분의 행적을 보면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예. 이 재판 중계 덕분에 물론 녹화 중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께 이렇게 생생하게 장면을 보여드리고 또 이걸 온 국민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계엄 사태를 반추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덕수 전 총리 입에서 나온 이 멘붕이라는 단어도 아마 그런 여러 장면 중에 기억될 장면으로 하나로 또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실 당시 CCTV 영상을 보고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이상민 장관과 대화를 했다는 것을 이번에 CCTV를 보고 알았습니다.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을까라고 그동안에 정말 100번 이상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은 피고인이 이상민 전 장관이 소지한 문건을 보는 장면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CCTV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 예, 이 CCTV 영상을 보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16분가량 대화를 나눈 영상이 포착돼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그런데 이런 걸 다 기억을 못한다. 특히 이제 잠깐 스친 것도 아니고 16분이라 이게 납득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진짜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끝까지 비로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일 수가 있나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CCTV가 없었다면 우리가 저 말을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CCTV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너무나 평온했던, 너무나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다 목도했잖아요. 본인이 멘붕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날 정말 멘붕은 계엄 선포 직후 국민들 아니었습니까? 멘붕의 공포, 혼란의 상황 속에서 국회 앞으로 달려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멘붕이었다고 하면서 그 16분간 이상민 장관하고 대화를 기억을 못한다? CCTV를 보고서야 내가 했다는 걸 알았다? 와,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12월 3일 날 들어오라 연락을 받았고 예. 그다음에 주위에 알리지 말고 혼자 조용히 들어와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들어와서 비상계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자세히 기억을 합니까? 뭐 대외 신연도가 떨어질 수 있고 정말 이건 재고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재고 요청으로 될 일입니까?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성정이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들어 누워서 반대를 해도 아마 계엄 선포를 할 그런 태세였을 텐데 재고 요청. 근데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기억을 합니까? 그러면서 송미령 장관에게는 더 빨리 들어올 수 없냐라고 전화까지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멘붕이어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다.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답변이고요. 여전히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광주 의원님, 어제가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전 마지막 공판이어서 그래서 피고인 신문 절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는 건데 기억이 안 난다, 멘붕 이런 전략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할 때 판사가 물어보는 것이 사실대로 말하라 이게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덕적, 정치적, 윤리적 책임보다 법적 책임이 본인에게는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 책임에서 어떻게든 감경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유들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실되죠. 그리고 왜곡되기도 하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기억은 유리한 대로 왜곡되고 불리한 기억은 불리한 기억대로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멘붕이라고 얘기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그 책임을 경감받기 위한 그런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 재판이 끝난 이후라도 어떤 역사적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소실된 기억을 찾아주기를 바라봅니다. 예. 김은혜 위원님이 짧게 이것만 좀 더 질문 드릴게요. 어제 한 전 총리가 제가 헌재에서 위증했습니다라고 위증을 언급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위증에 대한 벌은 받고 이 더 큰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는 부인을 하겠다 또는 모르쇠를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인 건가요? 위증이 그것만 놓고 볼 때는 물론 그 중대한 범죄입니다만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와 비교하면 정말 세 발의 피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더 큰 죄의 형사적 책임을 좀 작게 받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이라면 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의 저런 자세가 정말 진정성이 1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저 양반 비상계엄 이후에 올 봄에 대통령 선거 출마했었잖아요. 예. 그것도 뭐 새벽에 후보 이렇게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출마를 거의 본선 출마가 될 뻔했잖아요. 예. 만에 하나 그때 대통령 후보로 본선을 치러서 만에 하나 거기 그 선거에서 당선이 됐더라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저런 자세 취했을까요? 전혀 정반대의 자세를 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때 멘붕이라 기억이 전혀 없다, 비상계엄이 너무 충격으로 와닿았다라는 거에 그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볼 때요. 예. 그 뒤에 대선 국면까지 확장해서 살펴볼 보면 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장이죠. 질문들도 어제 화제가 됐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날카롭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최상목이랑 조태열이 저렇게 윤석열한테 제고해달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피고인도 반대하기 아주 좋은 환경 아닙니까? 제고해달라고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인데요. 네, 그래서 아마 저한테도 아니, 최상목 그러니까 부총리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저는 계속
만류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나 조태열 장관이나 이런 좀 연륜이 있는 이런 장관들이 좀 대통령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더 좀 열심히 거기에 그 합류를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 정도의 톤앤 매너로는 막을 수가 없었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조태열 저기 또 누구 얘기했어? 부총리요? 최상목 부총리까지 만류했다고 얘기를 하고 왜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냐라고 재판관이 지금 질의를 했지만 사실 그 아까 우리가 CCTV로 봤던 그 사람들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로서 온갖 최고의 자리를 누려왔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이 계엄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피부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대충 그냥 대통령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점잖게 낮은 톤으로 저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과연 먹혔을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안 들고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후회한들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어찌됐든 간에 저런 태도로 만약 대통령을 막았다면 당연히 못 막았겠죠. 아까 우리 김 의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들어놓어도 할 사람이었는데 저런 식으로 점잖게 뭐 얘기했으면 뭐 될 것도 안 됐겠죠. 예. 그다음 한 전 총리 발언 좀 들어볼게요. 한 전 총리가 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니까 재판장이요. 그걸 윤석열한테도 말하지 그랬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국민들의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 그랬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김유정 의원님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열심히 반대했다고 생각하지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송미령 장관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도 재고 요청 정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명시적으로 반대라는 표현 안 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가지고 저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박정희 시대부터 공무원을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관료였어요. 그렇다면 이 계엄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정의 2인자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요야무야 넘겨놓고 나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옹색하고 비굴한 모습입니까? 게다가 연륜 있는 분들이 뭐 말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했다고요? 아니 최상목 부총리는 63년생이에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 55년생입니다. 본인 49년생입니다. 총리를 2번씩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의미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에 그 총리를 2번째 했을 때 많은 예. 국민들이 야, 너무 과요가 아니냐. 무슨 총리를 2번이나 하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이해하는 부분이 대통령이 정치 초짜니까 오랜 관료, 공직 생활을 했던 총리가 보완제 역할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초반에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집권 초기에. 예. 그런데 이 불법 계엄을 그렇게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이상민 장관하고 웃는 거 보셨잖아요. 히히덕거리고 그렇게 넘겨놓고 이제 와서 기억이 안 난다? 정말 저는 어떤 의미에서 내란 수계보다 더 나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예. 정광재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평가할 때 흔히 자주 하는 말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그만큼 막대하고 대통령이 말 그대로 제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캐릭터가 거기에 더해지면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를 상하 관계 또 군신 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의 이
용기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평소에 국무회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관계들이 계엄을 하는 회의에서도 그대로 묻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과거에는 조선시대에도 지부상소라고 도끼를 쥐고 상소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강단을 기대하기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 총리의 모습은 아니었고 아마 한 전 총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후회를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듯한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도 있었거든요. 이것까지 한번 더 들어보시죠. 총리나 담당 장관이나 나서가지고 그거를 당장 중단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도 앞으로 더 좀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잘 고쳐지면서 정말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계엄령을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결정하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총리나 장관이 말리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웅남 위원님, 내일 특검팀이 이제 구형을 합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한덕수 피고인은 특검은 내란 방조죄로 기소를 했죠. 보통 방조범은 본범보다는 좀 가볍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형량도 좀 본범보다는 작고 선고형량도 가볍게 나오는 게 통상의 예인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됐단 말이죠. 재판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특검에서 애초에 방조범으로 기소할 때 보통 실무적으로 공판카드에 이제 구형량을 적는데요. 그 구형량을 공소장 변경 이후에 변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특검의 구형량보다는 올라간 구형량이 내일 결심 공판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그 특검의 구형량으로 그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대략 한 15년 징역 15년 정도 구형되지 않을까 예. 예상은 해봅니다만 그건 뭐 저의 순전한 예상이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한덕수 피고인이 뭐 제도 탓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의원내각제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의원내각제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상계엄 얘기를 들었을 때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아마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비상계엄이 옳으냐 그르냐 내지는 헌법에 합치하느냐라는 판단보다는 비상계엄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 계산 먼저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못한 거예요. 비상계엄이 만약에 성공하면 사실상 모든 국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전국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질 텐데 예. 거기서 본인의 안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대통령한테 밉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못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비상계엄이 옳으냐 그르냐를 먼저 우선시해서 판단했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근데 그게 급선무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의 성정상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비상계엄이 혹시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예. 이 계산 먼저 했다고 보입니다. 저는. 예. 내일 특검팀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형이 법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소식은 또 내일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의원은 15년 정도를 예상했는데 또 내일 이거는 또 추가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또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재판 막바지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뭐 체포니 검거니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한 10여 명 명단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체포든 수사든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직업, 인적 사항, 주소 이제 확인해 놔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확인을 안 해놨다 그랬잖아요. 전혀 확인 안 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누군가를 체포한다든지 뭔가를 할 것 같으면 사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죠. 경찰에다가도 얘기하고 뭐 국정원에다가도 얘기하고 한 것이 저 위치 추적이라는 게 그쪽은 혹시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일반 원칙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윤영 위원님, 충암고 선후배끼리 누굴 신문을 하고 증인석에 앉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작년 5, 6월 안가에서 술 마시고 짬짬이 할 때는 좋았겠죠.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란이 성공했을 거라고 확신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안가에서의 뭐 그 모임과 관련해서 여인영 전 사령관이 뭐 무릎 꿇고 빌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본인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준비를 착실하게 한 모양이죠. 그리고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작년 국감에 나왔을 때 김용현, 여인영 저 두 사람의 국감장에서의 태도, 그 거만하고 오만했던 답변 태도와 그 모습을 생각해 보건대 그 이후에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장원 차장에게도 열심히 그 명단 알려주고 실제로 실형에 열심히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원칙론 꺼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사도 못하는 띨띨한 X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떠넘기고 충암고 선후배끼리 이제 각자 도생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참 서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지는 모르겠고 여인영 전 사령관도 어제 공판에서는 역시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선택적인 답변을 해가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 기억에 그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답변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다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각자 살 국리를 하고 있는 터라서 군 통수권자와 별세계 사령관 뭐 그런 기억은 다 잊기로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안가에서 그때만 제대로 별세계 저 뗄 각오하고 목숨 걸고 이거는 반대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막았더라면 차라리 저 전역하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외쳤더라면 예. 그러면 어땠을까?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정 의원님.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 지시, 뭐 정치인 주요 인물 명단 이런 것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나오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여 전 사령관에게 답을 좀 이끌어내려고 한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뭐 재판을 임했잖아요. 저런 식으로. 예. 뭐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 새롭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저 군복 좀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저 군복하고 별세계가 너무 아까워 보여가지고 저런 거 좀 안 입혔으면 어떠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 사람들 저런 태도와 저런 책임감, 무책임감이죠. 저런 상태로 만약 전쟁 나면 우리 진짜 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저 보기가 매우 불편하네요. 예. 정광재 의원님. 예. 여 전 사령관이 주목받는 게 그 체포 명단에 대한 진실을 알 인물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 전 사령관이 그 명단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은 건지는 충분히 추정 가능할 것 이렇게 여지를 남겼거든요. 누구에게 들은 거라고 지목을 은연중에 한 걸까요? 지금 계엄의 그 어떤 명령 관계 예. 이거를 고려한다면 바로 직속 상관으로 활약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좀 뭐 100%라고 봅니다.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얘기냐? 이거를 두고는 지금 두 사람 간에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거고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라고 하고 여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형법 148조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이렇게 말이 엇갈릴 때는 저는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정황이라든가 그동안
뭐 특검에서 제시했었던 증거, 예.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재판 결과로 얘기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추정 가능한 인물은 뭐 김용현 전 장관 그 윗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기현 재판부의 판단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송 직전에도 속보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법정 소란 때문에 감치 결정을 받았던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이른바 기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다른 재판부를 자극하다가도 갑자기 화해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화해의 조건을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재판부에서는 구속되어 있는 김용현 장관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이유로 감치까지 하는 그런 불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앞장서서 인권을 짓밟고 법치를 유린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하는 변론이 과연 재판관의 귀에 들어가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는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니까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용현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 그리고 저희 방송 직전에 법원 행정처장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2명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이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법원 행정처장이 고발하는 거는 제가 지금 그 변호사 자격 단지가 만 30년이 조금 넘었는데 예.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에 불응해서 감치가 되는 경우에는 드물지만 가끔 있습니다. 예. 근데 그와 관련해서 그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고발하는 거는 제가 처음 듣고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사들은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저런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진짜. 이게 사실은 논리도 없어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걸 들어보면 이게 김용현 피고인의 재판부가 아니에요. 감치 명령을 한 그 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피고인의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김용현 피고인은 지기현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한성진 부장 재판부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기현 재판부에서 아니 어디서 보석을 해줘요? 예. 그 감치 명령을 했던 그 재판부에는 김용현 피고인 사건은 없어요. 그 재판부에. 예. 근데 어디서 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피해자라는 주장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만 이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그냥 막 쏟아내고 있는데 예. 변협에서 징계도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 예. 저 정도 상태라면 변호사 자격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금 전에 법원 행정처장 명의로 경찰 고발한 것뿐만 아니라 변협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용현 변호인 2사람에 대해서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변협 차원에서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징계는 또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정광재 의원님, 화해를 한대요. 근데 화해라는 게 성립이 되나 싶기도 한데요. 근데 지금 저 변호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예.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죠. 행동들도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누가 본인이 재판을 이제 그러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변호사들의 몫인데 예. 지금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 재판장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이게 상식에 맞는 행동인가요? 저는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고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이 이기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서부터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먼 발언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과연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두고 이렇게 논평해야 하는가라는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예. 아니 이 변호인들이
정말 저는 시체말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감치에서 이제 석방이 돼서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진관 재판 판사를 향해서 엄청난 인신공격과 그 욕설을 해댔잖아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이기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감치 재판부를 향해서도 해보자는 거냐라고 능멸했던 것을 이진관 판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뭐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징계 요청을 했잖아요. 예. 변협에. 그러니까 또 지방법원장을 향해서 중앙지법원장을 향해서 또 요구를 합니다.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지금 이제 고발했잖아요. 예. 명예훼손하고 뭐 법정 모욕으로. 이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난동을 피운 거는 한독수 재판부에서 난동을 피운 거잖아요. 예,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했을 때 그때죠.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갔을 때 방청권 없이 들어가서 난동을 피운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놓고 화해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요청은 주기현 재판부에서 합니다. 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변호인이 맞는 것인지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이 변호인 교체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완전 자기 정치하고 소위 자기 장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재판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살다 이런 광경을 처음 본다는 그 법조인들이 많고요. 감치를 말로만 글자로만 봤지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감치 전에 다들 수긍하고 반성하고 조용해지지 예. 실제로 실행이 되는 모습은 지금 판사 20년 넘게 있어도 처음이다. 이런 분들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저희는. 이정 의원님. 뭐 코미디 같은 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웃음이 계속 나와서. 왜냐하면 변호인이라면은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덜 받게 해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 행동들은 보면은 형을 더 받게 생겼으니 글쎄요. 뭐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뭐 핵심 인물로 되어 있어서 뭐 아무리 해봤자 무기징역밖에 없으니까 그냥 코미디로 나가기로 한 건지 그냥 모든 걸 그냥 흐트러버리기로 한 건지 아니면 이것을 본인의 무슨 글쎄요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감치를 재집행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감치 재판에서 벌인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또 하겠다라고 재판부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보수당이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내부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습니다. 당연히 역사와 국민 앞에 누군가 사과해야 될 상황이에요. 당 밖으로 의견 표출을 잘 안 한다는 국민의힘.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11.3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는 당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그 일부 의원님들께서 뭐 계엄에 관해서 좀 사과 메시지를 좀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그런데 그 싸우는 대상은 분명할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또 한 번 대여 투쟁과 단일 대우를 강조한 장 대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참배 후 버스에 탑승하는 순간까지 지지와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려!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낸 윤석열을 빨리 손절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 그리고 장 대표 취임 100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과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고 나서 구미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다 같이 물러가라! 세 번만 하겠습니다. 물러가라! 저쪽을 보고 물러가라! 좌파들이 하는 짓입니다. 대한민국을 곳곳이 멍들게 하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의 전국 순회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이 중도 확장을 해야 될 때지 싸울 때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싸우는 건 역시 외연 확장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싸우는 것이 외연 확장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궤변 중에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되면은 중도층을 어떻게 우리가 포용할 것인가, 끌어안을 것인가에 각 당이 전력 질주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런 모습 누구랑 싸우겠다는 겁니까? 누구랑 싸워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겁니까? 마치 그 김용현 변호인들이 감치재판부를 향해서 했다는 말 있죠. 한번 해보자는 거냐. 국민을 향해서 한번 해보자고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너무 황당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국회 아닙니까? 12월 2일까지 날짜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국회 때 지금 민생투쟁을 하겠다고 밖에 나가서 장애투쟁을 하는 거는 이건 도대체 무슨 초식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도층도 서서히 등 돌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모습이 황교안 시즌2라고 다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100번 양보해서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극우 태극기 세력과 손잡고 장애투쟁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원외 대표였어요. 예. 그러니까 원내에서 할 일이 없다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그래서 장애투쟁하면서 나중에 총선에서 패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내인 장동혁 대표가 지금 왜 장애투쟁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 점에서 김민수 최고위원도 궤변이고 장동혁 대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저거는 그럼 중도 확장이나 뭐 12.3 1년 맞은 계엄 사과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야당은요. 야당의 존재 이유는 사실 그 정권을 견제하고 정권과 잘 싸우는 것이 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야당과 잘 싸우는 것은 우리의 외연을 확장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싸우는 대상이 국민이 돼서는 안 되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국민과 싸워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외연 확장은 요원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를 조금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지도부는 여전히 좀 강경한 목소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온정적이고 민주당과는 더 높은 투쟁 강도를 가져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원내 의원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12월 3일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또 계엄에 대한 사과, 이게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3일까지 이제 일주일하고 딱 하루가 남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남은 일주일하고 하루간의 기간 동안에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하는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그 민심을 청취해서 메시지를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내 의원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을 당 지도부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같은 당으로서 지도부가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예. 그 사과를 하려면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센 사과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취하고 있는 입장, 이걸 하루아침 만에 바꾸기가 매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별로 국민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 이런 것이 이 12.3 계엄은 잘못됐으나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들이 붙어서 나오거나 이러면은 진정성 없는 사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국민을 바라보면서 할 정치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생각이 있었다면은 사실 요번에 그 당원 비율 있잖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그거를 5대5에서 7대3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3대7로 바꿨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국민만 바라보면서 하겠다.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국민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당원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당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원도 사실 우리 당원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당 밖에 있는 저쪽 오른쪽 어디가 있는 우리 당 밖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정성국 의원, 김용태 의원, 박정훈 의원 등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사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언론 인터뷰나 소셜미디어 글을 올리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좀 올라오는 듯한 모양새도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도부의 판단이 어떨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근데 이런 와중에 어제 국민의힘 의총이 열렸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만 정해졌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건 사실 어제 뭐 사과 관련한 논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었다고 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만.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이라면 이거 민주당이 뭐 정당 해산 주장하니까 이거에 대응 성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은 방어에 급급한 거죠. 어떤 외부로부터의 비판 내지는 공격이 들어올 때 그거를 그냥 방어하기에 급급한데 사실은 우리가 그 축구에서 그런 말을 가끔 쓰는데 최선의 방어는 왜 공격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더 확실하게 정말 진정성이 느껴질 정도로 그냥 공격적으로 사과를 하면 조금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을 텐데 장동혁 대표는 제가 봐도 수위 높은 사과는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난 전당대회 때 보면 그때 당대표를 놓고 겨루던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중도적으로 보일 정도로 장동혁 당시 당대표 후보는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쉽게 표현하면 윤어게인적인 발언을 통해서 당대표가 되고 그게 지금 본인의 정치적 기반 내지는 지지층의 핵심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층을 허무는 발언이 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는 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점점 어려운 공공한 처지에서 빠져나오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좀 버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신 죽기를 각오할 때 살아날 수 있는 것인데 죽기는커녕 조금 더 안 다치려고 하다 보면 살아나기 점점 힘들어지겠죠. 좀 방어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방선거 주자라고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도 사과, 반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의원들과 또 지방선거 주자들 간의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내란 전담 재판부 당연히 설치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소랑설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 기한이고 계엄 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됩니다. 내란 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 김민석 총리의 이 발언 대통령 의중과도 맞닿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내란 그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위헌일 수 있다. 또 여론이 민심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숙고해 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은 지금의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는 저는 뭐 사법부가 나서서 이걸 해야 될 상황이 전 도래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법부가 자충수를 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 영장 2번이나 기각됐죠. 그다음에 주기현 판사에 대해서 그 술접대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그것도 기각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김건희 씨 오빠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됐어요. 줄줄이 영장은 기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1월 18일이 구속기한 만료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데 결심 공판은 1월 중순이나 가야 뭐 활동 말동 내란 재판부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은 두 번째 공포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한 번 구속 취소됐죠. 또 풀려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여 있어서 민심이 저는 부글부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그러면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1심은 일단 그대로 가더라도 항소심에서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제는 지도부도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한두 명 의원이 일부 의원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거의 당론으로 지금 돼가고 있고요. 김민석 총리의 발언도 저는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필수불가결한 재판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지원 상대당 발언 들어볼게요. 네,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이거 재판을 받게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내란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재판받게 된다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재판부 본인들에 대한 편견과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헌법재판소로 찾아가서 위헌 소송할 거고요. 이 지금 최근의 과정들은 우리가 애초부터 걱정했었던 것, 그러니까 민주당이 입법권을 완전히 갖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권 갖고 결국엔 사법권까지 장악하게 되면 그게 연성독재로 간다고 우려했던 것 아닙니까? 그 첫 번째 단추를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국민들로부터도 호응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엔 이것이 가져려고 하는 마지막 종착점은 뭐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사법권 장악해서 없앨 것이다라는 국민들의 우려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내년 지방선거에도 분명한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뭐 사법부를 정권 발 아래에 두려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김영남 의원 반론 듣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제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설왕설래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의 내용이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을 어떤 재판부에 어떤 식으로 배당을 하고 그 재판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냐, 진행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사법권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국회에서 입법의 형태로 거의 지정하듯이 뭐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다루게 된다고 하면 예. 입법을 통해서 사법작용을 사실은 규제 내지는 조정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서 뭐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면 법의 내용을 매우 조심스럽게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법률가로서 또 신중함도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인터뷰로 또 찾아뵙고요. 네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원입니다. 우리 장관님 요새 모드가 환경이냐 에너지냐 좀 이렇게 모두 정리가 안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기후부로서 모두 전환을 다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 기후부로? 네. 맞는 말이네요. 네. 기업의 수요보다는 현재로서는 해외 수요가 네, 많기 그거는 때문에 환경부하고 환경부 소관 사업일 테고. 기후부. 아, 죄송합니다. 기후부 에너지 환경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알았어요. 그 기후부로 약칭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미리 좀 알려주세요.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중에요. 이제 환경부가 익숙했는데 지금은 없는 부처입니다. 기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합쳐지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고 2달쯤 됐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지만 이거 좀 어려운 듯 느껴지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이런 걸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처입니다. 이분께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줄여서 기후부죠. 약칭 기후부입니다. 약칭이 기후부다. 네. 10월 1일에 환경부가 기후부가 됐습니다. 좀 낯설 수가 있어서 소개를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기존에 이제 환경부 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존에 환경부에 기후 총괄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하는 주요한 일이 이제 석탄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인데 그 일은 산업부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감축 업무가 제대로 안 돼서 기후 총괄 기능의 환경부와 기후 실행 기능을 갖고 있는 산업부 내 에너지부를 합해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를 새롭게 출범하게 됐죠.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요. 또 그렇게 합하면 일종의 탄소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데 효과적이더라 이런 세계적인 경험이 있어서 대한민국도 드디어 이제 기후 총괄과 기후 실행 기능을 합하게 됐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뭐 관련된 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자체를 지방 정부로 불어보자 이렇게 강조하는 그 맥락에서 장관님을 지목을 했더라고요. 이게 노원구청장 출신이셔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님이 성남시장을 하실 때 저도 이제 같은 지방 정부의 노원구청장을 해서 8년간 같이 이제 각각 성남시장 하셨고 저는 이제 노원구청장을 하면서 지방 정부에서 지방 정부의 책임자로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아마 저를 지목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방 정부 수장으로서 그땐 동료였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과 장관을 만나셨는데 이른바 케미라 그러잖아요. 케미는 잘 맞습니까? 네, 지방 정부 할 때도 이제 자주 대화를 했었고 또 서로 잘하는 건 베껴서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 대표 하실 때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해서 비교적 케미가 잘 맞고 일을 같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이제 케미가 잘 맞다는 이 입장은 이 대통령 입장 좀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가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방금 저희가 언급한 그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된 원고 낭독하다 실수한 건데 지방정부라고 해야 되는 건지 지자체라고 해야 되는지 좀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돼 있긴 하죠. 계모임도 아니고 지방정부들도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정부권을 행사하는데 맨날 지자체 그렇게. 우리 김성환 장관님 동의하시죠? 네. 기초지자체 출신이잖아. 지자체.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지방정부라고 호칭하다 나중에 바꿔버렸대요. 제가 유심히 그걸 봤는데 우리도 좀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업무가 많아서 머리숱이 좀 빠졌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용장 밑에 약졸 없다 이렇게 이 대통령 업무 스타일을 말을 했는데 김 장관님은 어떻게 좀 표현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제나 내각제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대통령제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인물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아니신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실용 정부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뭐랄까요, 이제 장애물도 많은데 그거를 뚫고 가는 일종의 구축함이라고 할까요? 항공모함은 방향을 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구축함은 이제 목표를 지향하는데 굉장히 이제 빠르게 실용적으로 이동해 가면서 이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대통령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이시고 비교하자면 구축함과 같다 이렇게 구축함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머리가 아픈데 워낙 우리 삶에 중요한 이슈라 들어가 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근처에 있는 도시 이름이 벨랭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다녀오셨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었나 보니까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근데 얼만큼 줄이냐?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 감축하겠다. 어떻게 이런 목표를 설정했는지부터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하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국가 목표를 많이들 세우고 있고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 때 탄소 제로를 목표로 세웠는데요. 우리나라가 탄소가 최대로 많이 나올 때가 2018년이었습니다. 대략 한 7억 4천만 톤 정도 나왔는데 그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2050년까지 제로로 해서 이걸 직선으로 이제 선을 긋고 2035년에 몇 프로를 줄여야 되냐? 그게 이제 53%인데요. 마침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이제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지 마라라고 이제 판결을 했는데요. 그 미래 세대의 부담을 넘기지 않는 일종의 최소한의 미니멈이 53%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소치가 됐고요. 61%는 IPCC 그 기후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국제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2019년 대비 60%는 줄여야 최소한 각 국가의 책임이 된다라고 해서 각 국가에 권고를 했습니다. 60%인데 그 2018년 대비하면 61.2%에 해당되는 거여서 우리가 가야 될 최소 목표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목표를 함께 일종의 범위 형식으로 53%에서 61%로 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가 산업계와 환경 관련 단체 사이에 또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산업계는 한 48%만 하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더 올려서 65%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도 원래는 단일 목표로 가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범위 형태로 가게 됐습니다. 뭐 48%도 뭐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48 내지 50으로 했으면 이게 당장 위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었고요.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게 최소한 이 뭐랄까 선형 경로만큼은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도를 하지 않으면 또 국제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나 산업 경쟁력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대통령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는데 53% 정도는 가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또 한편으로는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지구적 책임을 다하려면 65%는 가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아무리 따져봐도 현실적으로 우리 이 나라가 워낙 이제 산업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도 많은데 그렇게까지 가는 건 정말 무리겠다 싶어서 이제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없는 수치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소와 최대치를 이제 정하게 됐고 또 각각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은 모두가 아마 물론 그 속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계획의 시간은 끝나고 실천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안을 좀 설명을 좀 해주죠. 큼직큼직한 것 위주로요. 그러니까 이제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가장 효과가 큰 게 전력 분야입니다. 석탄 발전소를 줄여나가고 석탄 발전소의 에너지 양만큼을 재생에너지나 원전으로 대체하면 아무래도 그만큼의 석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경험을 보더라도 석탄 발전소를 얼마나 빨리 줄이느냐가 탄소 감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효과적인 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제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일종의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 그 역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유럽, EU는 이제 2035년까지 내연차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2030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한 40%, 2035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한 70%까지 조금 우리가 목표가 낮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바뀌면 수송 분야에서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에서 대충 이제 난방과 온수를 쓰는데 이걸 주로 가스로 하고 있거든요. 가스에서도 탄소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로 바꾸면 되고요. 제일 어려운 게 산업입니다. 특히 이제 철강에서 지금 이제 소위 재련하는 과정에 석탄을 쓰거든요. 코크스를. 근데 그거를 이제 소위 수소하는 제철로 바꾸고 또 석유화학도 좀 바꾸고요. 시멘트 이런 데서 줄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산업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산업은 조금 후반기에 줄이는 걸로 하고 전력, 수송, 건축 부분에서 좀 탈탄소화를 빨리 하고요. 산업은 아무래도 국가 경쟁력들을 고려해서 그 순서를 좀 뒤로 했습니다만 마냥 뒤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R&D 분야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철강도 이제 조만간 수소하는 제철 일종의 데모 플랜트 시설을 30만 톤 규모로 지어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실증을 해보고 이제 그 경쟁력을 감안해서 이제 본격적인 저감은 이제 37년도부터 이제 시행하는 그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다 짜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강을 안 만들 수는 없으니 만들긴 만들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테스트해보고 있다. 그리고 빨리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보겠네요. 네. 중요한 이슈인데 저도 막연하게 알고 있어서 좀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탈석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가장 쉬운 건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가 총 61개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보통 30년이 설계 수명인데요. 30년이 다 된 이제 석탄 발전소는 이제 폐지를 하고 예. 재생에너지로 바꾸거나 일부 LNG로 바꾸는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2030년까지 줄일 수 있는 게 20개 정도의 발전소가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선거 시절에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예. 국민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2040년까지 줄일 수 있는 게 20개고요. 그 후로 이제 남아 있는 게 21개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예. 21개를 가급적 이제 조기에 단축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2040년까지는 석탄 발전소를 모두 재생에너지 위주로 하고 일부 LNG, 일부 원전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짜는 게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LNG나 일부 원전을 통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없어진 것에 대한 전력 수급 불안은 해소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기본으로 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재생에너지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사이의 간극을 예. LNG로 메꾸면 얼마든지 뭐 에너지에 불안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쭈면 충남 보령이나 태안 같은 곳은 이제 사실 석탄 화력 발전소로 지역 사회가 좀 돌아간다 이런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폐쇄가 되면 여기 지역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해서 석탄 발전소에서 근로했던 그런 노동자들이 예. 실업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이나 다른 예컨대 재생에너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 그 해당 지역에 일종의 이제 불황이 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이제 세우는 게 전 세계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그와 관련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을 세워서 예. 그 해당 지역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지역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정의로운 전환. 이건 꼭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기업 부담이 항상 이런 것에 이슈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배출이 적은 방법으로 뭔가 제조법을 또 하려면 그거에도 또 돈이 들고 개발비가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국무회의 심의 의결할 때 기업에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부담을 정부나 지금 부처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전기요금이 좀 올랐는데 예. 그때 사실은 좀 공평하게 배분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아마 선거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국민들한테 부담을 하지 않고 기업들한테만 전기요금을 왕창 올려서 지금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은 굉장히 많이 비싸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전기요금을 더 올리게 되면 기업 부담이 상당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일종의 숙제입니다. 예.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미 석탄 가격보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더 싼가요?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부담이 아주 크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력망도 새로 깔아야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 이 인상 요인이 바로 이제 기업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그것을 잘 설계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예, 전기요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산업부 산하전기위원회가 이제 기후부로 옮겨가면서 이제 기후부가 전기요금 결정권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산업계 전기요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이게 뭐 흔히 그냥 인식에 뭐 재생에너지 비중이 올라가면 이거 전기요금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 요인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주택용 요금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기후부 장관이 돼서 꼭 하나 해결해 보고 싶은 게 재생에너지는 비싸다.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재생에너지 요금이 비쌌던 게 사실인데요. 전 세계적인 추세상 지금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그걸 LCOE라고 합니다. 예. 균등화 단가 발전 비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싼 에너지가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원전 에너지 가격이 싼데 다른 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하면 원전이 가장 비싸고 석탄이 비싸고 가스가 비싸고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근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싸지고 있고요. 태양광은 이미 이제 가격 경쟁이 가능한 상태가 돼 있고 예. 육상 풍력도 가능하고요. 해상 풍력이 좀 비쌉니다. 근데 그 해상 풍력도 규모를 키우면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료가 오른다고 하는 이 프레임은 조만간 이제 상당하게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준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옛날에는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네.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거는 이제 틀린 말이 될 것이다. 네. 예. 지금 딱 그런 전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온실가스 뭐 감축 노력해야 되는 거 알긴 알겠는데 미국은 파리 협정 뭐 탈퇴했고 중국도 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두 거대 산업 강대국이 소극적인데 우리가 이렇게 먼저 나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나라가 한 나라는 이제 탈퇴하고 한 예. 나라는 여전히 목표가 아직 낮아서 좀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예. 그 외에 우리랑 비슷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 영국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나라들하고 사실은 이 제조업의 이 경쟁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나라들이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일종의 녹색 관련한 산업,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차 분야라든지 그런 ESS라든지 여러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탄소를 저감하는 게 뭐 무슨 허리띠만 졸라매는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한 새로운 산업을 키워야 되거든요. 예. 풍력, 태양광, ESS, 예를 들면 전력 그리드, 또 히트펌프 이런 새로운 산업들을 또 키우면서 탄소를 저감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나라들하고 한편에 이제 녹색 산업 경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전 지구적으로 보면 이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빨리 미국도 다시 복귀하고 중국도 목표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을 함께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좀 여쭐게요. 이제 민주당 김성환 의원으로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2.3 계엄이 곧 1년이라서요. 2024년 12월 3일 그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셨습니다. 네, 저도 뭐 집에 있다가 예. 정말 정신없이 뛰어가서 다행히 들어갈 때 저는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서 담을 타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이 벌써 1년이나 됐습니다. 예. 그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그 의원 한 사람으로서 1년을 맞이한 소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불법 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 어떨까 상상해 보면요. 예. 너무 뭐랄까 끔찍합니다. 만약에 그 내란도 문제였습니다만 그 계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북한에 뭐 무인기도 보내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국지전이라도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그 불법 계엄이 폭력적으로 성공해서 그 명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연평도 앞바다에서 어떻게 됐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이 엄청 망가졌을 텐데 그것을 상상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이제 민주주의가 다시 되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K 문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하게 좀 정비하면서 예.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에서 종합 국력으로 보면 이제는 뭐 평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종합 국력 기준으로 되게 6에서 7위 정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주요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불법 계엄과 같은 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더 민주적인 토대나 국가의 역량을 더 높이는 쪽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합니다. 1분 30초 남았는데요. 그 역량 높이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질문 드릴게요.
이 대통령이 UAE 순방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게 이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여한 국가나 업체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요. 기후부도 여기 역할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 AI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AI를 돌릴 수 있는 전력과 전력망, 그렇죠. 이거를 이제 재생에너지, 원전, 그리고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일종의 그리드 산업이라고 예. 하죠. 전력망 산업을 함께 저희가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되는데 예. 앞으로 그런 이제 새로운 탈탄소 전력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들을 경쟁력을 키우고 또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팀 코리아의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그게 이제 기후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나라에 큰 돈을 좀 잘 벌어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왔어요? 광고를 해라 그냥. 올겨울 당신을 찾아온 랍스터 크로스의 선물. 랍스터 컬렉션. 오직 서브웨이에서만. 쿡셀의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홀로그램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쿡셀 홀로그램 큐브. 삼촌, 뭐 봐? 좋아하는 것만 쫙 보여주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다. 그게 돼? 제한 모드로. 알아서 걸러주니까 모두에게 적합한 컨텐츠만 볼 수 있지. 안심의 진심. 우리 애가 좀 작은가? 나 때문에 안 크면 어쩌지? 언제까지 기성장을 고민할 거야? 키 크니까 아이클타임, 맛있으니까 아이클타임. 이제 훈이랑 아이클타임해요. 아이클타임. 두드림.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부를 향해 욕을 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 추가 감치까지 예고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다른 법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요즘 피해자니까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용현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화해를 하고 싶다는 주장, 궤변입니다. 화해는 두 당사자가 싸웠을 때나 가능한 것. 그러나 법정에서 재판장과 변호인 사이 싸움은 애초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변호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이 이를 모를 리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화해라는 황당한 말을 꺼낸 건, 그리고 계속 소동을 이어가는 건 결국 판결 불복을 위한 소위 빌드업은 아닐지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인간은 주로 먹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 그리고 소화한다. 위, 상부, 하부, 소장에서 3단으로 3단 맞춤 소화. 이제 소화는 3단 캡슐이다. 다제스. 자꾸만 긁게 되는 건조한 피부. 니베아 더마 SOS 케어 바디로션으로 극건조한 피부를 편안하게. 니베아 더마 바디로션. 피부 편안함으로 빛나게. 니베아. 슬링웨이. 슬링웨이. 슬림한 몸매 갖고 싶니? 슬링웨이 다이어트. 두드림.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놓친 수염? 질레트랩스라면 걱정 없지. 질레트 최상의 밀착 면도를 각질 속 숨은 수염까지 제거해 확실하게 밀착 면도. 하루 종일 깔끔하게.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김혜경과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 지난해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내용입니다. 본인 사건의 수사 상황도 물었다고 합니다. 내란 특검은 부정청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